저번 시간에 아관파천까지 배웠는데 그 전에 요 표 한번 채워볼게요. 위정척사 운동을 구분하는 겁니다. 사실 한국사에서 가장 어렵게 낼 수 있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요. 처음부터 그냥 닥치는 대로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흐름을 따라가면서 보시면 쉽습니다. 1860년대고 70년대고 80년대고 각각 그 시대에 주요의 사건들이 있어요. 그 사건들을 먼저 생각해보면 1860년대에는 이항선이 출몰을 했고, 그치? 1870년대에는 강화도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야, 선생님 요새 왜 이렇게 필기가 안 되냐? 1880년대에는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 아저씨가 조선 책략을 가져왔죠. 이거에 각각 맞춰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항선이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했던 게 뭐야? 똑똑똑 두들겨야 되는데 대포로 꽝꽝꽝 쏘면서 문 열어 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통상을 반대하는 겁니다. 즉 문도 열지 말자, 양키 새끼들하고는 얘기도 하지 말자, 이겁니다. 통상 반대. 주장은 척화죠. 척화와 주전, 저 새끼들하고 전쟁 한번 하자, 이런 겁니다. 인물은 화서 이항로 선생이 되겠습니다. 이항로 선생이. 자, 그런데 1870년대에는 일본이 윤유호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강화도 조약을 일으키고 인천, 부산, 원산의 항구를 개항했잖아. 개항. 항구를 열어줬단 말이야. 양키들 돌아다니세요 라고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항 반대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진짜 웃긴 게 이때의 주장은 쪽발이나 양키나 같다. 즉 쪽발이라고 저것들을 더 믿어서는 안 된다 라고 엄청나게 성견지명을 때리신 분이 계시죠. 이분이 이제 면함 최익현 선생님입니다. 다음 1880년대는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조선 책략을 가져오는 바람에 뭐 친중 결일 연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조선 책략 자체가 뭐였냐면 우리도 외국처럼 바뀌어야 된다. 개항이 아니라 개화에 대한 이야기였어. 맞아? 그래서 여기는 개화 반대야. 개화 반대. 이해했어요? 요때 주장은 뭐 영남 지역에서 10,000명의 유생들이 올렸던 상소, 만인소. 주장했던 사람도 비슷하다. 이만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만손.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 다시 아관파천부터 가봅시다. 자, 이제 자기네 집이었던 경복궁이 아니라 저 뭐야, 얘 어디서 죽었지? 덕순에서 죽었나? 하여튼 자기네 집 궁궐에서 마누라가 뒤졌어. 그러고 나니까 고종이 불안해 안 불안해? 까놓고 마누라 아니라 자기도 죽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본이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다가 러시아가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게 뭐였어? 아관파천이었잖아. 사실 진짜 쪽팔려 뒤져야 될 일이잖아. 그치? 한 나라의 왕이 자기 집에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을 못해서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의 공사관으로 도망을 간다. 진짜 쪽팔린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러시아 애들이 자선 사업하는 애들이 아니잖아. 그치? 자선 사업하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관파천에서 뭐가 시작되는 거야? 숙박비를 내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숙박비를 지불해 주겠다고 우리나라의 각종 이권, 뭐 삼림 채굴권이라든지 저기 금광 채굴권이라든지 이런 걸 주죠. 그랬더니 다른 나라 애들이 와가지고 짹짹짹짹 됩니다. 특히 누가 와서 짹짹짹 되냐면 미국 새끼들이 와서 존나게 짹짹짹 돼요. 뭐라고 짹짹되냐? 우리는 최애국인데 이 지랄 떨면서 짹짹 된다고. 최애국이 뭐였어? 최애국이 뭐였어? 또 기억 안 난다고 해야지. 최애국이 뭐였니? 응? 최애국이 뭐였니? 자, 여기 있지? 최애국. 또 기억 안 난다고 읊어봐. 뒤지게 맞는다. 최애국 대우. 자, 왜 러시아한테만 주냐? 우리가 최애국을 받아야 되는 국가인데 우리도 가져가겠다라는 식으로 우리나라의 각종 이권을 외국의 열강들이 그냥 뺏어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지켜야 될 이권을 그냥 내줄 수 없다. 우리나라의 이권을 수호해야 된다라는 이권 수호 운동이 발생하는데 그 이권 수호 운동을 제대로 처음부터 끌어나갔던 사람들이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 이권 수호 운동.
이 독립협회를 주도했던 사람은 서재필입니다. 기억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빤스런 하셨던 그 양반이잖아요. 너희 나이 때 갑신정변을 일으키고 빤스런 하시고 마누라 자살하고 아들들 뭐 다 죽고 뭐 그랬던 그 사람 필립 제이슨이죠. 갑신정변의 실패 원인이 뭐였지 얘들아? 내가 뭐가 부족하다 그랬어? 갑신정변에서는 민중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그랬잖아. 그치? 그거를 겪었던 서재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개화나 또는 어떤 그 뭐라고 하냐 계몽운동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려고 했냐면 밑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하게 됩니다. 밑에서부터. 그래서 이들의 이 서재필의 활동, 독립협회의 활동은 계몽운동을 집중하게 돼요. 누구를 바꾸자라는 거야 지금? 일반 민중들을 바꾸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문을 짓는다든지 영은문을 헐고 기존의 영은문이라고 해가지고 영원히 변치 않는 중국의 은혜를 기리자라고 해가지고 영은문이라는 걸 세워놨었어. 이거 뭐 하는 거겠어? 중국 청나라에서 사신이 오면 접대하는 곳이었단 말이야. 이거를 뽀사버리고 그 위에 독립문이라는 걸 짓습니다. 이 독립문이라는 거는 독립운동하고 연결하려고 하면 안 돼. 독립운동하고 연결을 하려는 거는 일제강점기 이후에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겼을 때 이야기고, 영은문을 헐고 독립문을 세웠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중국의 어떤 뭐라고 해야 돼? 중국의 뭐 제후국가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중국을 모시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나라가 어떠한 하나의 독립적인 국가로서의 역할을 한다, 또는 독립적인 국가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문이야. 뭐 독립운동 하겠다고 지금 독립문이 아니야. 최소한 대상이 일본은 아니라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독립신문 같은 걸 만듭니다. 독립신문 같은 거. 그 다음에 정치 활동도 펼치게 돼요. 이제 계몽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제 만민공동회 같은 걸 하게 되고요. 이 만민공동회에서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권수호운동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만민공동회에서. 그런데 필립 제이슨이 진짜 놀랬던 게 뭐냐면, 서재필 씨가 진짜 놀랬던 게 뭐냐면, 만민공동회를 해봤더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천대받고 배운 게 없는 신분이라고 생각했던 상민들, 천민들조차도 우리나라의 문제점과 외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뭘 하려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명확하게 잘 짚어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민중들이 더 이상 진짜 무식하지 않구나. 우리 민중들이 진짜 어떠한 힘을 모은다면 큰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백성들과 함께만 이렇게 의미 없는 공허한 울림, 이런 떠듬, 이렇게 입가진 놈들 다 진짜 이게 아니라 실제 관리들까지 함께 나와서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수정해 갈 것인가, 어떻게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 것인가, 그런 것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만민이 아니라 관과 민이 함께 입을 터는 관민공동회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관민공동회에서 관리들과 민중들은 함께 헌의 6조라는 것을 결의하게 됩니다. 헌의 6조가 뭔가요? 예, 교과서 찾아보시고요. 그런 거 외우지 말고 헌의 6조. 다만 키워드 같은 건 잘 외워둬야 되겠지. 근데 이 헌의 6조에서 중요한 거 하나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요. 이 헌의 6조에서는 최초 우리나라의 의회를 만들자는 운동이 의회를 개설하자라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의회를 이때 뭐라고 했냐면, 야 이거 왜 이래? 필기 왜 이렇게 한대? 잠깐만 지우고 다시 쓸게. 의회를 개설하자고 했고요. 이 의회를 중추원이라고 합니다. 중추원. 그리고 또 하나 볼만한 키워드가, 요거는 조금 덜 중요한 건데요. 또 하나 볼만한 키워드가 인권을 존중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요거 나중에 선생님 교과서 보면서 한번 사료 한 번씩 다 찾아봅시다. 자, 그리고 독립협회는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우리가 아무리 관과 민이 나와서 입가진 새끼들 다 지잘났다고 떠들어봐야 이건 지금 공허한 울림에 불과해. 왜? 결국 이 조선을 이끄는 왕이 어디로 도망가 있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 있잖아. 쪽팔리다 이겁니다. 쪽팔리다. 그래서 뭐를 요구해? 고종의 환공을 요구합니다. 고종의 환공을 요구합니다. 사실 근데 여기서 뒤통수를 좀 맞죠, 이제.
고종의 환국을 요구해서 고종도 사실 이 독립협회 활동에 관심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고종의 환국을 요구했을 때 고종이 다시 돌아온 것도 있지만 어떤 그 독립협회가 원하는 건 입헌군주제로 나아가는 길이나 또는 의회 정치를 이런 것들을 고종이 해주기를 바랬는데 고종은 처음에는 이들의 어떤 활동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얘네들 되게 착한 애들이네, 얘네들 되게 나를 도와준 애들이네 라고 생각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들의 정치적 요구가 자신의 권력을 증대시키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고종은 자기가 무언가 강력한 나라의 황제로서 또는 어떤 역할을 하기를 바랬는데 이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에서는 의회를 통해서 입헌군주국으로 나아가는 것을 제시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종은 황국협회라는 보부상 단체를 이용해서 이 독립협회를 해산시키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뭐 중요하게 다루는 게 아니니까 좀 넘어가시고, 그래서 이 고종의 환국 요구 이후에 고종은 대한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대한제국 설립을 하게 되죠. 자, 첫 번째 정치입니다. 대한제국은 전제군 주정입니다. 근데 얘들아, 이게 진짜 좀 무식한 소린 게, 지금 내내 전제 군주정을 하던 나라들조차 의회를 만들고 뭐 중추원 개설하고 뭐 이렇게 서로 간에 협의해서 정치를 하자, 잘난 놈 하나가 이끌어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민주주의적 방법을 통해서 정치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 와중에 후진국 주제의 조선의 어떤 황제가 조선의 왕이 뭔가 나라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게 전제군주정. 글쎄, 역행하는 거잖아.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그 전제군주정의, 이 전제군주정을 대표하는 우리나라 거의 최초의 헌법으로서 대한국 국제라는 게 있는데요. 나중에 선생님과 교과서에 있는 사료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보면 알겠지만, 모든 권한은 황제에게 있다. 모든 권한 황제, 모든 권한 황제, 모든 권한 황제. 씨발, 황제가 모든 거 다 해먹으려 그래. 이러면 잘 될까? 안 돼. 지가 뭐 얼마나 잘한다고 지가 모든 능력치 말렙 찍었냐고 세종대왕이야? 아니잖아.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이랍시고 광무개혁이라는 걸 하죠. 예, 광무개혁이라는 걸 합니다. 키워드로 뭐? 옛것을 근본하고, 아이고 씨, 필기 왜 이러냐? 옛것을 근본하고 새로운 것을 참조하겠다라고 해서 구본신참이라는 존나 말은 거창한 것 같다 나요. 자, 광무개혁에서는 딴 건 다 볼 필요가 없고요. 지계발급 하나만 보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까지 나라의 땅의 소유권은 모두 왕이었고 실제 백성들은 그걸 빌려서 농사 짓는다라는 개념이었는데, 이제 지계를 발급해주면서 근대적인 토지 소유 대장을 만들게 되는 건데, 즉 백성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라 일반 민중의 토지 소유를 인정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지계를 발급했다는 것. 지계를 발급했다는 것.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예, 문제가 생겨요. 자, 기존에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었던 건 누구였지 얘들아?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이권을 노리고 싸우던 건 청나라와 일본이었는데, 청나라와 일본이 청일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우위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우위를 가져가서 야호 조선 내 거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딱 하는 순간 러시아가 프랑스와 독일과 함께 삼국간섭을 벌였죠. 그래서 정말 개꿀 땅이었던 요동반도를 내준 것도 억울한데, 그러니까 요동반도를 원래 전쟁의 보상으로 가져갔는데 그걸 다시 되돌려준 것도 억울한데, 여순과 대련 같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를 요동반도 전체를 돌려주는 대신에 내가 간섭 팍 해가지고 중국 니들 일본한테 이거 안 줘도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중요한 도시 2개만 쓸게, 이런 식으로 러시아가 조선에 점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잖아. 그래서 극단적으로 을미사변 같은 것도 일어났고, 즉 얼마든지 이제 일본의 다음 타깃은 누구였어? 러시아였단 말이야. 그리고 그 러시아와의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러시아와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러시아와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1904년부터, 여기는 이제 날짜를 한 번에 같이 외우면서 가야 됩니다. 잘 보세요. 자, 1904년 가겠습니다. 1904년.
한일 의정서를 만듭니다. 한일 의정서가 체결됩니다. 다시 쓸게.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한일 의정서. 일본이 전쟁 수행에 필요한 영토를 멋대로 쓰겠다는 소리입니다. 이래서 가장 중요한 땅이었던 독도가 이때 뺏깁니다. 네, 독도. 됐어요. 1904년 1월 한일 의정서. 그리고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1904년 이제 이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는데 원래는 당연히 러시아가 이겨야 되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뭐 미국이나 저쪽에서도 유럽에서도 야 이걸 씨발 설마 러시아가 지겠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유리하게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일본이 유리해지고 나니까 1904년 8월에 제1차 한일협약을 체결합니다. (1904년 8월에) 제1차 한일협약을 체결하는데 이 제1차 한일협약의 내용이 뭐냐면 일단 고문정치라고 보면 됩니다. 고문정치가 말 안 듣는 새끼들을 잡아다가 코에다 설렁탕 부어넣는 고문 그런 거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재정고문과 외교 고문을 두고 우리나라의 정치에 간섭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정고문은 메가타라는 친구가 왔고 외교고문은 스티븐슨이라는 친구가 옵니다. 메가타와 스티븐슨. 그리고 이 메가타는 따로 빼가지고 한번 살펴볼 게 뭐가 있냐면 메가타는 화폐 정리 사업을 벌입니다. 이 화폐 정리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우리나라의 기존 화폐를 일본 화폐로 바꾸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존 화폐가 예컨대 이게 우리나라의 기존 화폐 세종대왕 이렇게 그려져 있고 만원 예시 만원이 있었다면 이 만원을 갑, 을, 병으로 나눠서 갑 같은 경우에 100% 주고 을은 50% 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에 대해서 절하 작업이 일어납니다. 즉 우리나라의 자본을 완전 날려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존에 100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만약에 이 가지고 있던 화폐의 이렇게 퀄리티나 또 이런 게 이렇게 좀 보관을 좀 족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화폐 흙이 묻고 화폐가 좀 썩었고 이러는 순간 그냥 갑자기 돈이 50억이 되고 30억이 되고 이런 식으로 본인의 자본이 그냥 절하돼 버립니다. 날아가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자본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지네들 나라에서 쓰이는 돈을 가져와서 쓰도록 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이 화폐 정리 사업에 대해서는 선생님과 교과서를 보면서 한 번 더 다룰 시간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제1차 한일협약과 고문정치의 영향으로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의 자본이 굉장히 큰 손해를 보았다 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1905년에는 이제 진짜로 러일 전쟁의 승기가 완전히 옵니다. 1905년 7월에 완전히 러일 전쟁의 승기가 오게 돼서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발틱 함대가 완전히 두들겨 이런 격까지 쓰지 마. 완벽히 이제 일본이 유리해져.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스시마해전에서 러시아의 초강력 함대였던 발틱 함대가 일본이 도코 헤이아치로가 이끄는 어떤 일본 제국 함대한테 그냥 개작살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러시아는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서서히 우리나라를 잠식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게 되죠. 1905년 7월에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일어납니다. 가스라는 일본이고요. 테프트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후방 가스라와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나 그런 태프트가 서로 간에 딜을 하는 겁니다. 미국은 일본의 조선 지배를 인정하고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하겠다. 즉 미국으로부터 조선 니꺼 해라고 협약을 받은 거죠. 약속받은 겁니다. 그리고 8월에 제2차 영일 동맹이 체결됩니다. 즉 미국과 마찬가지로 세계 초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영국으로부터 일본 너 조선 가져라는 허락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9월 미국의 포츠머스에서 러시아와 강화 조약을 맺습니다. 즉 러시아 역시 더 이상 조선에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05년 11월 우리가 알고 있는 제2차 한일협약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을사늑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을사늑약에서는 두 가지가 이야기됩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박탈됩니다. 즉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나라와 대화할 수 있는 마이크를 잃어버리고 대화할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통감을 둬서 통감 정치를 시행해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모든 정치 상황에 대해 간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2차 한일협약, 을사늑약입니다. 그리고 1907년에는 한일신협약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정미 7조약이라고도 하고요. 또 정미 늑약이라고도 합니다. 전부 다 강제로 했기 때문에 늑자를 넣습니다. 여러분들이 삼정의 문란을 얼마나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가르쳤으면 삼정의 문란의 일부에서 한국에서 늑대라는 걸 가르치거든. 강제로 빌려줄 필요가 없는데 빌려주는 걸 늑대, 강제로 대출해주자 이런 뜻이에요. 늑자가 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한일10여약, 정미칠조약, 정미늑약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이 정미칠조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군대를 해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10년 우리나라는 국권을 빼앗기는 경술국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저항을 펼쳤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저항운동 영역은 의병과 애국개목운동 그리고 기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의병부터 볼까요? 첫 번째, 을사의병이 일어납니다. 의병이 3번 일어납니다. 을미의병 이미 한 번 일어났었죠. 을미의병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단발령과 을미사변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딱 10년 후 을사조약을 인해서 을사의병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평민의병장들이 활약합니다. 대표적으로 신돌석 장군 같은 분이 계시죠. 혹시 내가 을사의병을 설명하면서 잠깐만, 아니 미안해, 을사의병이 아니라 을미의병을 설명하면서 여기에다가 우리 하나 더 적자. 요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양반 중심이었어. 근데 여기서는 이제 평민의병장이 등장을 한 거야. 자, 그러고 평민의병장이 등장을 했고요. 잠깐만, 선생님이 이게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빠졌나? 잠깐만, 하나 해볼게. 아니, 해야 될 것 같.
이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저거는 줄게 얘들아. 자, 헌정연구회라는 게 있었어. 헌법 정치를 연구하는 거잖아. 헌법 정치를 연구하는 단체, 이 독립운동 단체가 있었어. 헌정연구회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빠졌나? 헌정연구회랑 아니 그 다음에 저거도 알아야 돼. 그 보안회도 알아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왜 모르겠네. 일단 잠깐만. 자, 보안회도 기억해야 됩니다. 보안회는 황무지 개관권, 일본의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철회시켰어요. 아, 왜 이러냐. 이게 안 돼. 잠깐만. 이게 잘 안 되네. 필기가. 일본의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철회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 야, 니네 이거 공구지 참. 아, 미안해. 지금 15계정으로 안 하지, 니네. 공구계정이잖아. 야, 공구계정에선 봐야 돼. 헌정연구회하고 보안회, 자, 일본에, 특히 보안회 많이 나옵니다. 왜?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철회시켰다는 얘기는 이들의 운동이 성공했다는 얘기야, 실패했다는 얘기야. 성공했다는 얘기잖아. 이게 진짜 잘 나와요, 보안회. 미친놈들. 이게 왜 빼려고 그랬지? 미안해. 자, 그 다음에 기타 볼까요? 기타에는 이때 안중근 장군님께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시죠.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시고요. 자, 두 번째 고종은 을사 늑약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 만국 평야 회의에 헤이그 특사를 파견합니다. 이준, 이위종, 이상설 아저씨를 파견하게 됩니다. 다만 이 이준과 이위종과 이상설 아저씨는 일본의 반대로 발언권도 얻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실패죠. 야, 일본의 반대가 아니라 방해로 나오죠. 일본의 방해로 실패하고 이것 때문에 고종이 퇴위하게 됩니다. 일본이 강제로 퇴위시키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잘 봐. 이 고종의 퇴위를 반대하는 반대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헌정연구회가 바뀌어서 대한자강회가 됩니다. 퇴위 반대 운동을 펼치고요. 여기 애국개몽 운동부터 먼저 갈게요. 자, 두 번째 국채보상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거죠. 일반인들이. 이 진짜 놀라운 겁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막 나라 어렵다면 금 모으기도 해주고 요새도 뭐 코로나 기부를 해라, 연병해라, 뭐 병신 같은 소리 나오고 있는데 그냥 뭐 기부는 족간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받으세요. 예. 나라 재정이 어떻게 되든 뭐 일단 받아야지. 안 그래? 뭐 국채를 발행을 하든 어쩌든 야, 그리고 뭐 받아. 집에 얘기해서 다 받으라고 하세요. 기부는 뭐 나중에 하세요. 예. 기부. 또 이딴 소리 하면 또 끌려가나? 모르겠어. 선생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는 건 반대인데 모르겠다. 또 정치 얘기 나오니까 집어치우자. 자, 어쨌든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서상돈이라는 친구를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국채보상운동과 함께 조심해서 잘 저기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물산장려운동이에요. 엄청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밀립대학 설립운동하고도 많이 헷갈릴 겁니다. 요 세 개 구분해서 잘 기억해야 돼요. 요것들 잘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어쨌든 이 국채보상운동이 잘 되나 싶었어. 왜냐면 대한매일신보가 이것에 대해서 호응을 많이 해줬거든요. 대한매일신보의 대표적인 인간이었던
베델이나 영국인이었던 베델이나 양기탁 같은 사람들, 특히 베델은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대한매일신보가 할 말을 다 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부터 많이 태클을 안 걸렸죠. 태클을 많이 안 걸렸습니다. 자, 세 번째, 진짜 중요한 친구들. 진짜 중요한 친구들 바로 신민회가 있습니다. 신민회는 누가 주도했냐면 안창호가 주도를 했고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많이 주도를 하셨고요. 특징으로는 안창호만 한 게 아니라 안창호 등 특징으로는 비밀 결사. 이미 일본이 하도 방해를 해대니까 비밀 결사를 추구하고, 여기는 좀 중요해. 이거 공화정을 추구했습니다. 즉 이미 쫓겨나버린 고종을 다시 부활시키자 이런 개소리 안 했어요. 공화정을 추구했다는 거, 요거 중요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오늘 왜 이렇게 필기가 안 되니? 힘들다, 쌤이. 공화정을 추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들의 활동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나라가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역시 첫 번째, 교육을 해서 사람들의 머리를 깨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업을 일으켜서 돈을 벌어야죠. 그쵸? 돈을 벌어야죠. 그리고 이것들은 나중에 독립운동 기지 건설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케이? 자, 공화정 추구가 신민에서 사실 제일 중요해. 절대 고종의 복귀나 입헌군주제를 이야기한 게 아니야. 이해해? 입헌군주제 이야기한 거 아니야? 니네 혹시 모를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얘들아, 전제군주정과 입헌군주정은 뭐가 달라? 전제군주정, 대한제국에 살려고 했던 전제군주정은 그냥 군주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야. 너 죽어 하면 죽어야 되고, 쟤 살려 하면 살리는 거야. 이해돼? 이해했어? 자, 근데 입헌군주정은 뭐야? 군주조차 사람의 생명을 뺏고 이러는 것은 헌법에 기반을 해야지. 헌법을 세워서 군주가 다스리겠다는 거야. 이해돼? 이해돼? 그러면 왕의 권력은 전제군주정이 강해, 입헌군주정이 약해. 둘 다 맞지? 집중해, 니들. 잘 들어. 집중해서 들어.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정미의병 때를 보겠습니다. 정민년에 군대가 해산되고 나니까 기존의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미의병 때는 진짜 전투력이 엄청나게 강했어요. 정미의병 때. 그래서 정미의병 때는 13도 연합부대가 결성이 돼가지고, 또는 13도 연합 창의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의를 실행하기 위한 부대, 뭐 이런 것들. 뭐가? 군대 해산 이후 됐어? 해상군인들이 의병에 합니다. 이게 지금 선생님이 펜이 망가져서 그런가? 펜을 이제 오래 써가지고 펜이 좀 닳았나? 그래서 이렇게 필기가 안 되나? 어쨌든, 자, 그런데 너무 어처구니 없이 이들이 실패하게 됩니다. 서울 진공작전이 실패를 해요. 왜 실패했냐면, 이들의 적이었던 대대장이, 이들의 지휘관이었던 대대장이, 이거 이상해. 펜 마탱이 갔나봐. 3년상을 치르겠다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3년상을 치르겠다고 갑자기 대장이 집에 가버렸어. 그러고 나니까 군대에서 대장이 없어지고 나니까 하다가 이 작전이 실패해버리고, 일본은 안되겠다, 의병들을 싹 소탕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 이후에 남한 대토벌 작전, 오늘 진짜 필기 진짜 안된다. 남한 대토벌 작전을 시행합니다. 됐나요? 남한 대토벌 작전.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경술국치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처음부터 간단하게 흐름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흐름 잡아볼게요. 자, 이항선이 들어왔습니다. 이항선이 들어와서 통상을 요구하고 있던 상황에서 흥선대원군이 등장을 했고, 흥선대원군은 처음에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고 경복궁을 중건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고, 외부로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쳐서 양키들과 열심히 잘 싸웠죠. 그러나 시대를 거스르지 못하고 결국 일본이 유노 사건을 일으키고 강화도 조약을 맺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구경하기 위해 수신사를 파견했고, 거기서 가져왔던 책이 조선책략이죠. 또한 조선책략의 문제 때 조선책략에서 등장했던 미국과 연대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조미수 통상조약을 체결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최애국 대우라고 그랬어. 그치? 그리고 어쨌든 개화정책을 펼치게 되고, 이 개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별기군 문제 때문에 이모곤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구식군인들이 차별을 받았으니까. 이 대가로 일본과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면서 조선의 군대 파견을 허용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와는 조청성미 수령 무역장정을 통해서 청나라 상인들에게 내지에 대한 통상을 인정을 했단 말이야. 안쪽으로 들어와서 장사하는 걸 허용해줬다고. 그리고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계속해서 심해지니까 개화파가 분파해서 친청파와 반청파로 나뉘게 되고, 정권을 잡았던 친청파와 다르게 반청파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일으킨 정변이 갑신정변이야. 그런데 갑신정변은 3.1천하로 끝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과의 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너무 엘리트의식에 젖어 있어서 이들이 준비했던 정책들이 실제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고, 또한 일본의 배신으로 인해서 청군이 개입하면서 금방 청나라가 여기를 진압을 해버렸어. 그러고 나서 텐진조약이 맺어졌는데, 텐진조약은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있던 조약으로 조선에 파병을 할 일이 있으면 다른 나라에 알려주자라는 조약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일본군이 파병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두 가지, 제물포 조약과 텐진조약으로. 자, 어쨌든 현재 일본이 한 발 물러난 상황에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힘이 필요한데 일본이 물러났으니까 영국이 대신 옵니다. 그래서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하고 러시아 군대의 남하를 막고 있던 와중에, 이 나라가 진짜 중요한 나라구나, 이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특징이 굉장히 중요하고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될 수도 있겠구나, 치고받고 싸우는 장소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6.1준을 비롯한 인간들이 중립화론을 주장하지만, 중립이라는 건 힘이 없으면 주장도 못하는 거야. 그리고 이후에 강화도 조약에서 양국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했던 그러한 대가를 치르게 되죠. 미국의 유출 때문에. 미국을 왜 유출한다고 했는지 선생님이 그때 설명을 해줬어. 저국가 정책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방관들이 반공령을 내렸는데, 이 반공령 때문에 외교적 충돌이 일어났고, 그 외교적 충돌이 일어남과 동시에 반공령이라는 게 내려질 정도였습니다. 외교적 충돌을 무시하고, 외교적 충돌이 일어날 것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반공령을 내렸다는 것은 그만큼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졌다는 상황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동학농민운동이. 자, 동학농민운동 이후에 동학농민운동이 너무나 잘 나가는 바람에 이 멍청이들이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고,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했으니까 텐진조약에 의거하여 청나라는 일본에게 통보했고, 일본은 자기네들도 군대를 파견해야 되는데 군대를 파견하는 근거는 이미 제물포 조약으로 내려져 있었잖아. 일본인의 군대 주둔을 허용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와 일본이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청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거에 깜짝 놀란 동학농민군이 2차 봉기를 일으켰지만 그대로 개적팔랐고, 그 과정 속에서 1차 가보개혁과 2차 가보개혁이 열리는데, 2차 가보개혁은 나름대로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던 일본이 개입했기 때문에 친일적인 성향이 조금 강합니다. 그리고 나서 청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이 요동반도도 먹고 대만도 먹고 뽕에 엄청 취해있을 무렵에 갑자기 삼국 간섭이 일어나서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그래서 청나라를 때려부순 일본이 꼼짝도 못하네 이러면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권력자들은 칠러 정책을 펼치게 되고, 이거 안 되겠다. 우리나라가 청나라를 조전해서 우리가 조선에 대한 우위권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이것들이 죄를 뿌리네 해서 민비를 죽여버리는 을미사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의 주장으로 을미개혁이 일어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고종은 불안감을 느껴서 러시아 공화국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 아간파천, 그 아간파천에서 러시아는 숙박비를 요구해서 이권을 침탈하게 되고 나중에 다른 나라들도 최애국 대우와 이권을 요구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이권이 굉장히 많이 외국으로 넘어가고 있었어. 그 이권 수호 운동을 기반으로 등장했던 새로운 민중 정치단체가 독립협회인데 이 독립협회의 환국 요구 때문에 결국 고종은 덕수궁으로 돌아왔고 경복궁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대한제국을 설립하지만 이미 시기는 늦었고 너무나 후진적인 거였죠. 전제군 주정이라니.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힘을 길렀던 일본이 러시아를 때려나가는 과정이 한일의 정서, 한일협약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고 러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던 러일전쟁의 승기를 잡고 그 이후에 여러 국가들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은 일본이 1905년에 을산의약을 1907년에 정민의약을 1910년에 결국 국권마저 뺏어가게 돼. 그거에 대항하여 우리나라는 을사의병이 그리고 정미의병이 일어났고 헌정연구회라든지 보안회라든지 대한자강회라든지 신민회 같은 계몽운동 단체들도 일어났으며 국채보상운동 같은 운동들도 일어났다. 그리고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였고 그 다음에 고종은 헤이그 특사를 보냈지만 실패하고 그 결과로 고종이 퇴위되게 되었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것들 한번 보세요. 이 흐름대로 우리는 지금까지 진행을 해 나간 겁니다. 이항선에서 경술국치까지. 여러분들이 이 시간적 흐름을 이해하고 외부의 공격과 우리나라의 대응을 이해하면 네모는 외부의 공격이고 동그라미는 우리나라의 대응입니다. 네모,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네모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고 어떤 역사적 흐름 위에 여러분들이 간단한 팩트들을 올려가면서 복습을 한다면 절대로 이 영역에서 수능은 절대 선생님이 써놓은 이 필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못해요. 사실 이러한 그 외부에서의 어떠한 간섭과 우리나라의 대응을 통해서 이 개화기를 설명했던 것은 이다지 선생님이야. 이다지 씨가 이걸 제일 먼저 했고 이다지 누나는 뭐 저기 구조화의 천재라니까. 그리고 선생님은 이다지 아가씨가 했던 것에서 약간 최태성 쌤의 스크립트를 좀 더 넣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구성을 해줬어요. 거의 이 이상을 현행 한국사 난이도에서 이 이상 내지 못합니다. 즉, 이 프린트만 딸딸 열심히 외워도 개화기에서 나오는 2문제에서 3문제는 반드시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열심히 공부해서 개화기에서 절대 문제 틀리지 않도록 잘 해보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개화기 관련된 내용들을 교과서를 통해서 쭉 살펴보고 사료도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